강요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강요였다. 지금 나중에 이제 최순실의 강요로 또 바뀌어요. 예. 처음에 이제 최순실을 몰라야 했으니까. 예. 몰랐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세운 논거가 자, 강요고, 최순실도 알았고, 다 맞다. 당신들 주장 맞지만, 우리 회장님 이재용은 바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특검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즉 예. 이재용 부회장 등이, 승마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승마 지원을 네. 정의라만 한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지원한 거고. 그렇습니다. 곧 선수들도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특검은 이렇게 본 거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또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그 부정한 청탁에 따른 그런 그 자금 지원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이렇게 말한 거죠. 뇌물이 아니라 강압을 당해서 내가 피해자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삼성 측의 주장과 정반대인데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강압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네.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네. 내가 어떻게 이재용을 질책하냐.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네. 아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양측의 주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대립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 둘 중 하나 거짓말이겠죠.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거짓말한다. 둘 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책을,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하면 내가 질책했다. 질책을 했죠. 질책을 예. 하면서 돈 내라라고 한 것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말도 들었고 질책도 받았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금 지원도 했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예상하는데 사실은 은밀한 장소에 두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비밀 장소 그 장소에 두 분만 계시면서 두 분만 나눈 이야기를 녹취나 녹음이 없는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두 사람은 각자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방금 손 변호사 이야기처럼 일정 쟁점에서는 서로 이제 말이 부딪히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이 이를테면 이제 큰 틀에서 회유와 협박의 부분이 있을 텐데 협박에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회유 부분에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를 관철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그런 그 질책이 있건 없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회유나 질책? 그러니까 이 삼성 관련해서 요구 사항만 예.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그 부분만 구현됐다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만 당한 피해자가 되는데 이 분명히 말씀 자료에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회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오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말씀 자료 근거들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실의를 받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작동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작전과 전략을 쓰면서,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혔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말씀 자료를 증거로 들이대니, 대통령의 말씀 자료대로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녹취도 안 돼 있겠죠? 녹취가 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혐의 입증이 수월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그때 2013년에, 부품 구입비를 받더니, 대구에서 생산되는 몰카 안경을 몇 대 구입했단 말이에요. 시계도 구입했죠. 시계도 구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차고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오리발레물 걸 대비해서. 손수 변호사가 아주 고통스러운 웃음을 짓고 네? 있네요. 아니 뭐 그 부분은 상상하기 예. 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또 그때 이제 특검이 벽에 부딪 네. 곤혹스러웠던 건 행정관이 말씀 자료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네.
언론을 보고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대라는 게 말 그대로 독대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녹음, 녹취 등이 있지 않고서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논리가 이런데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 이재용 예. 부회장 또 정계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는 큰 틀의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그 합의에 따라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부처가 동원되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행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참고할 만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법원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 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냥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뇌물죄 자체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송모 네. 비서관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줬어, 내가 받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네.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고요. 예. 또 심지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신이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그럼요. 예, 시신이 없지만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까지 있거든요. 예. 물론 그때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처럼 굉장히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살인은 아니지만 이 해당 범죄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거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과 저촉이 없어야 되고 예. 간접 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단서는 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 간접 증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빈틈이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독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녹음 녹취가 없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성문 비서관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벽에 부딪힌 삼성의 그 특검의 전략이 결국은 정유라라고 하는 또 다른 휴멘트, 인적 자원의 결정적 증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마음을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최순실을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 말이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한 말이었다. 이 말을 말 세탁하는 과정에 삼성이 모를 리가 있겠냐? 모를 리가 없죠. 그거는 뭐 이미 박성진 전무가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독일로? 전무가 나가고 이제 그 사실은 그 휴대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렇게 세탁하는 과정에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기교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렵죠. 삼성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문제는 또 그 말 자체가 그냥 이 말에서 저 말로만 바꿔준 게 아니고 그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 부분을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일부 부담하는 형식을 취했고 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에서 이 돈을 삼성이 다시 받지 않죠. 예. 그대로 그냥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삼성의 적극적 개입 없이 말 세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소 변호사님. 네. 저희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게다가 마지막 지점에 가서 캐비넷에서 결정적인 또 스모킹건, 결정적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김영환 수석 때부터 2014년 6월, 즉, 이건희 현 회장이죠. 근데 이번에 재밌는 증언들이에요. 장충기 이런 분들이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더라면? 네. 그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시중에 떠도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면은,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신데 돌아간 것처럼 하는 분이 계시다. 이제 그분은, 세월호 사건 때, 무슨죠? 유병원? 예, 유병헌 씨. 유병헌 그 씨. 선박회사 주인이죠. 예. 예, 유병헌 씨고,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있다. 예,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이 이건희 회장이다. 돌아가실래야 돌아가실 수가 없다. 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시중에서 떠도는 그냥 이야기거리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삼성의 승계 구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입에서도 나오고 그 삼성의 주요 임원들의 입에서도 뭐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뭐 돌아가신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급하게 이제 건재하실 때로 바꿨지만 특히나 그 캐비닛 문건 중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활용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물론 누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짐작은 가능하겠죠.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그 국면에서 뭔가 이익을 주면서 경영권이 제대로 승계될 수 있게 이익을 주면서 그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자신들이 얻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말고 다른 독해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발견된 그 캐비닛 문건 중에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활용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말씀 좀 이따 하고 김종천 문체부 차관은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네. 이런 진술을 했어요? 김종 전 차관이 거짓 진술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이미 유죄 받았잖아요? 네. 예. 특별히 거짓 증언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나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올림픽 출전 지원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전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그 재판 진행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뭔가 정유라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반면 삼성 측에서는 정유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오간 바가 없다라고 예. 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이 더 맞을지,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이겠죠. 허정문 비서관님. 네. 그리고 그 캐비넷 문건에서 우병우 비서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 당시 파견 행정관이죠. 그렇죠. 선임 행정관 지금 대검 부장검사로 가 현직 있고. 검사고. 지시로 자기가 자료를 모아서 쓴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병우. 지금 이제 특검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의 전략은 삼성 뇌물수수 재판이 끝나고 뇌물죄의 유죄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이 뇌물죄가 나게 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떨어져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여자가 그렇습니다. 유죄인데 예. 그 수수자는 또 더 큰 그렇죠. 제목이죠. 예. 그 이제 또 뭐 10년 이상의 징역 막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의 전략은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수석이 그 문건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관이 다 문건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은 그걸 검토를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결재를 통해서 종결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관의 진술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맞는 진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국정농단 예. 관련해서 기획자가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승계 과정에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그 재단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모든 걸 하는 이 과정 전체가 예. 막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일들을 최순실 혼자 했겠느냐? 또는 최순실을 도왔던 고영태 일당 몇 명이 했겠느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실무 실행자 수준에 불과하고 전에도 한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거대한 전문가 기획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그런 문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칼날은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가장 이 삼성의 대응 논리 중에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최지성 전 부회장이 모든 게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그룹 차원의 판단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서의 직책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실장이고 이제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논리 구조로 해서 이 지금 관련해서 마지막 기대는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직제상 이렇게 최지성 전 부회장보다 미쳐야 되는데 미전실 해체를 발표해버리니까. 언제 발표했죠, 그게? 이 사안 이제 과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구조상 모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체를 발표한 이유가 또 최지성 전 부회장의 이 자문을 받아서 해체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한 사람이 다시 최지성 전 부회장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논리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범죄, 이 전체적인 뇌물수 사건의 행위를 보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종 전 차관은 행동 과정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시를 받아갖고 누차 지적하지만 본인의 지시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였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일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이 형성되는 구조, 거기에서 그러나 어떤 정교한 기획이 있었는데 돈을 주는 쪽이 기획이 독일로 역외금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최소한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기획한 게 있다면, 그런 받는 과정에서의 또 기획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궁금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실에 있는 그런 이제 문건으로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재판, 그 역사적인 재판, 국정농단, 그 다음에 권력기관과 기득권 주요 이제 권력자들의 재판을 보면 뻔히 국민의 상식으로는 유죄인데 무죄나 혹은 형량 그 5개 혐의 중에 이제 서너 개는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당신들이 유죄라고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봐도 유죄야. 근데 검찰 증거를 조금 더 찾아오지? 왜 증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못 찾아왔어? 이러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구멍의 논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상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 결과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뭐 둘 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증거가 부족하냐, 그리고 또 이번에 삼성 측의 논리가 과연 믿을만하냐, 증거 관련해서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수의 전위 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다른 기업도 과거의 그 기업 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해 전문 경영인이 허위 자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5명에게 구형을 하면서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의 원칙과 상식, 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될 경우에 중형을 선고하여야 된다고 지금 재판부를 모종의 일종의 그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조윤선 블랙리스트 판단할 때 허성모 비서관님 7명 중이죠? 7명이었나 6명이었나요? 다 뭐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근데 다 유죄가 나왔고 조윤선만 딱 빼갖고 그때도 이거 있었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런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대로 여기도 지금 이제
삼성 대리인들이 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붙이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애초에 이런 논리로 가려고 했으면은 구속되기 전에 최지성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뒤집어 쓰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뒤집었어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이 거대한 연극이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대사에 따라서 각자 연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은 최시성 부회장에 대해서 뭐 삼성 선후배들, 임원 선후배들의 뭐 질타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사이에 최시성 씨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좀 전해드립니다. 예. 삼성 이제 전직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저런 까닭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전신이 구조본이고 또 구조본의 전신이 삼성 비서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계속 바꿔왔지만 구조본일 때나 비서실일 때나 지금 또 미래전략실일 때나 똑같은 것은 삼성의 미래전략을 고민하고 그룹에 나아갈 바나 그런 걸 고민하는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 승계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여했던 것이고 구조본이 언제 깨졌냐? 삼성 비자금 사건 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비서실이 언제 깨졌냐? 이재용 상속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깨고 구조본이 됐다가 비자금 문제가 돼서 깨고 그랬는데 이런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둔 이유가 그룹의 총수 일가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지성 전 부회장이 본인 스스로 그룹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성립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검이 말한 경험칙이란 것은 삼성 안에서도 그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게 이제, 삼성 입장이 왔다 갔다 한 걸 재판부가 다 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알고 무죄 때리면 어떡할까요? 물론 피고인들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고인 자체는 본인에 대해서는 네.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든 뭐라 그럼요. 예, 위증도 아니죠. 뭐 예. 증언은 또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특검이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고 재판부는 그러한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시에 뇌물을 주고받을 때의 독대 자리에서의 뭐 녹음, 녹취 등등이 직접적으로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잘 서로 어우러져서 충분히 유죄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현대 사법 체계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재판부가 판사가 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심 판결 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양측 다 아마 항소를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할 겁니다. 적어도 한쪽은. 그렇다면 이 재판은 다시 항소심도 올라가고 또 상고심도 올라가고 그렇게 한참 또 더 진행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허성모 교사님. 네. 처음에 이제 이게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리고 2차 영장이 발부됐을 때, 1차 때는 없었던 재산 국외 도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삼성, 변호인 쪽에서 아차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야, 이거 그냥 뇌물 공유는 싸기 때문에 뇌물 공유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 국외 도피까지 이게 몽창 하나, 이미 77억으로 나간 거니까. 그럼 그 77억으로 도대체 어디서 나갔지? 정상적인 돈이 나간 거야?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을 내서, 그럼 횡령? 다 줄줄이 걸렸기 때문에. 독일로 보냈으니 또 국외 도피가 되고. 예, 국외 도피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서진들이나 회사의 핵심 측근들이 독박을 쓰면서 회장님은 몰랐다. 라는 논리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판 대응은 또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전실이나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대응하는 팀에서 전반적 큰 그림을 애초에 못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좀 안이한 판단도 했을 거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구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으면 애초에 최지성 부회장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했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판단의 그런 오류 때문에 여기까지 대응이 잘못되고 끊임없이 전략이 수정되는 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논리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버린 이런 식의 삼성의 대처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 큰 삼성이 관리의 삼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의 지적이거든요. 그럴 만큼 이 전략의 혼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전략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특검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피의자로 불러서 진술을 할 때의 이야기와 진술과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과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가 다르고요. 또 점점 계속 몇 번씩 바뀝니다. 이런 걸 볼 때 믿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많이 상당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서 논리를 이제 실토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실토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용수 특검이 오늘 했던 이야기이고요. 예.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삼성 측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죠. 예, 며칠쯤으로 지금 그 선고를 예상하나요? 27일이 구속기간 이제 만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2주 내에 예. 2주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지금 종결을 하면서 네. 선고 기일을 언제로 잡진 않았나요? 잡았을 건데요. 네, 오늘 재판이 아직 안 지정을 할 끝났나요?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그 후에 다시 통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오늘 재판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끝났는데 선고가- 선고기일 이야기가 없는 걸 봐가지고는 예.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따로 정해서 그 문서로 통보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구속기간이 2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 구형 12년, 뇌물죄,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의 재산국외 도피 등등의 5가지 혐의를 보게 되면 구형은 오히려 세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또 법조계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8월 27일 구속기한 만료 이전까지 선고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대라는 게 말 그대로 독대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녹음, 녹취 등이 있지 않고서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논리가 이런데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 이재용 예. 부회장 또 정계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는 큰 틀의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그 합의에 따라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부처가 동원되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행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참고할 만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법원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 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냥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뇌물죄 자체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송모 네. 비서관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줬어, 내가 받았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네.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고요. 예. 또 심지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신이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그럼요. 예, 시신이 없지만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까지 있거든요. 예. 물론 그때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처럼 굉장히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살인은 아니지만 이 해당 범죄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거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과 저촉이 없어야 되고 예. 간접 사실이 논리와 가금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단서는 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 간접 증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빈틈이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독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녹음 녹취가 없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죠. 허성문 비서관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벽에 부딪힌 삼성의 그 특검의 전략이 결국은 정유라라고 하는 또 다른 휴멘트, 인적 자원의 결정적 증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마음을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최순실을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 말이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한 말이었다. 이 말을 말 세탁하는 과정에 삼성이 모를 리가 있겠냐? 모를 리가 없죠. 그거는 뭐 이미 박성진 전무가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독일로? 전무가 나가고 이제 사실은 휴대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렇게 세탁하는 과정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기교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렵죠. 삼성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문제는 또 말 자체가 그냥 이 말에서 저 말로만 바꿔준 게 아니고 그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 부분을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일부 부담하는 형식을 취했고 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에서 이 돈을 삼성이 다시 받지 않죠. 예. 그대로 그냥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삼성의 적극적 개입 없이 말 세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소 변호사님. 네. 저희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게다가 마지막 지점에 가서 캐비넷에서 결정적인 또 스모킹건, 결정적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김영환 수석 때부터 2014년 6월, 즉, 이건희 현 회장이죠. 근데 이번에 재밌는 증언들이에요. 장충기 이런 분들이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더라면? 네. 그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시중에 떠도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농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면은,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신데 돌아간 것처럼 하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세월호 사건 때, 무슨죠? 유병헌? 예, 유병헌 씨. 선박회사 주인이죠. 예, 유병헌 씨고,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있다.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이 이건희 회장이다. 돌아가실래야 돌아가실 수가 없다. 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시중에서 떠도는 그냥 이야기거리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삼성의 승계 구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입에서도 나오고 삼성의 주요 임원들의 입에서도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급하게 이제 건재하실 대로 바꿨지만 특히나 캐비넷 문건 중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활용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물론 누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짐작은 가능하겠죠.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그 국면에서 뭔가 이익을 주면서 경영권이 제대로 승계될 수 있게 이익을 주면서 그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자신들이 얻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말고 다른 독해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발견된 그 캐비넷 문건 중에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활용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 좀 이따 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네. 이런 진술을 했어요? 김종 전 차관이 거짓 진술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이미 유죄 받았잖아요. 네. 예. 특별히 거짓 증언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나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올림픽 출전 지원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전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그 재판 진행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뭔가 정유라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반면 삼성 측에서는 정유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오간 바가 없다라고 예. 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이 더 맞을지,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이겠죠. 허정문 비서관님. 네. 그리고 그 캐비넷 문건에서 우병우 비서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 당시 파견 행정관이죠. 그렇죠. 선임 행정관 지금 대검 부장검사로 가 현직 있고. 검사고. 지시로 자기가 있는데 결국 방금 손 변호사 이야기처럼 일정 쟁점에서는 서로 이제 말이 부딪히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이 이를테면 이제 큰 틀에서 회유와 협박의 부분이 있을 텐데 협박에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회유 부분에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를 관철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그런 그 질책이 있건 없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회유나 질책? 그러니까 이 삼성 관련해서 요구 사항만 예.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그 부분만 구현됐다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만 당한 피해자가 되는데 이 분명히 말씀 자료에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회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오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말씀 자료 근거들이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실의를 받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작동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작전과 전략을 쓰면서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혔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말씀 자료를 증거로 들이대니 대통령의 말씀 자료대로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녹취도 안 돼 있겠죠. 녹취가 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혐의 입증이 수월하죠. 근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그때 2013년에 부품 구입비를 받더니 대구에서 생산되는 몰카 안경을 몇 대 구입했단 말이에요. 시계도 구입했죠. 시계도 구입했고 몰카 박근혜 시계. 대통령이 그거를 차고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오리발레물 걸 대비해서. 손수 변호사가 아주 고통스러운 웃음을 짓고 네? 있네요. 아니 뭐 그 부분은 상상하기 예. 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또 그때 이제 특검이 벽에 부딪 네. 곤혹스러웠던 건 행정관이 말씀 자료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네. 언론을 보고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네. 강요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강요였다. 지금 나중에 최순실의 강요로 또 바뀌어요. 예. 처음에 이제 최순실을 몰라야 했으니까. 예, 몰랐다니까 최순실을 알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세운 논거가 자 강요고 최순실도 알았고 다 맞다. 당신들 주장에 맞지만 우리 회장님 이재용은 바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특검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즉 예. 이재용 부회장 등이 승마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승마 지원을 네. 정의라만 한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지원한 거고. 그렇습니다. 곧 선수들도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특검은 이렇게 본 거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또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그 부정한 청탁에 따른 그런 그 자금 지원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이렇게 말한 거죠. 뇌물이 아니라 강압을 당해서 내가 피해자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삼성 측의 주장과 정반대인데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강압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네.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네. 내가 어떻게 이재용을 실책하냐.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네. 아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양측의 주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대립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 하고 있다. 둘 중 하나 거짓말이겠죠.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둘 다 다 거짓말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질책을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거짓말하고 하면 내가 질책했다. 질책을 했죠. 질책을 예. 하면서 돈 내라라고 한 것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말도 들었고 질책도 받았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금 지원도 했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뭐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예상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장소에 두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비밀 장소 그 장소에 두 분만 계시면서 두 분만 나눈 이야기를 녹취나 녹음이 없는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두 사람은 각자 부인을 하고